네, HY강 지금 뭐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사전적 의미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HY강이란 항복강도 일드라는 말이 나와갖고 웬 항복? 하면서 좀 답답해하실 것 같아갖고 이건 아무래도 재료공학을 전공하신 우리 임 박사님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항복강도라는 게 뭔가요? 예, 항복이라는 게 그야말로 일드죠, 일드. 진짜 항복인데 어떤 물질이 탄성을 보통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원래 외력을 받아도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탄성이 있는데 점점점 힘을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탄성력이 없어지는 부분이 등장한다. 그때가 이제 항복점이고요. 그래서 공학에는 두 가지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복 강도랑 인장 강도. 인장 강도는 어떤 물체의 외력을 가했을 때 완전히 파괴되는 그 지점의 힘. 그러니까 이 정도 힘을 주면 이 물체가 완전히 파괴된다 할 때 그 힘이 인장 강도가 되는 거고요. 항복 강도는 인장 강도 전인데 완전히 끊어지기 전에 얘의 탄성이 없어진 거죠. 뭐 간단하게 실험을 한번 해보시면 보통 인장 강도랑 항복 강도를 같이 측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어질 때까지 힘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얘 플라스틱은 탄성이 좀 있죠. 얘를 쭉 휘게 되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탄성이 있는데 이거 계속 힘을 가하게 되면은 마지막에는 탄성을 잃어버렸죠. 잃어버리고 돌아가지가 사실 않고. 제가 좀 힘이 약해서 그런데 아마 힘이 더 셌으면 이게 아마 끊어졌을 거예요. 이거 안 부러지던가? 안 부러져요. 제가 좀 부러질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부러뜨렸었네. 보통 실험을 저처럼 굽히지 않고 원래는 양쪽 기계를 잡고 당깁니다. 당기면서 얘가 어느 정도 탄성이 잃어버렸을 때가 항복 강도고 그걸 지나게 되면 뚝 부러지죠. 네. 그때가 인장 강도로 해서 항복 강도가 높은 것들은 비례적으로 인장 강도가 높고요. 인장 강도가 높게 나오는 것들은 바로 그 전 지점인 항복 강도도 높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인장 강도를 측정할 때 항복 강도를 같이 측정을 하게 되는데 공학이나 산업 쪽에서는 사실 인장 강도를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어떤 재료가 파괴되면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쪽 무기 쪽, 특히 이제 잠수함 쪽에서는 항복 강도라는 개념이 더 중요하거든요. 파괴되기 전에 탄성을 잃는다는 얘기는 그 물체의 또 외형 자체가 영구적으로 변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수함 선체 같으면은 찌그러져서 다시 나오지 않는. 약간 뭐 변형이 됐다가 다시 원상 회복이 되는데 네. 찌그러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깊은 심도나 아니면은 밖에서 어떤 폭래 이런 거에 일단 충격파가 가해졌을 경우에 선체에 균열이 생기기가 굉장히 쉬운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잠수함 같은 무기 체계에서는 인장 강도까지 가지 않고 일단 항복 강도를 가지고 이 소재가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장 강도가 높은 강제를 쓰지만 그 전에 항복 강도를 보고 이 항복 강도 정도면은 잠수함에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항복 강도가 아주 높은 그런 특수 강제가 바로 HY 강인 거군요. 예,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잠수함 전쟁 본격적으로 벌어질 때 독일을 포함해서 이제 그 연합국 측도 그렇고 잠수함에 항복 강도가 높은 강제를 도입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특수강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특수강은 강철인데 특수한 성질을 부과를 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한 성질이라 여러 가지겠죠. 네네. 내열성, 내마모성, 내부식성 뭐 이런 것들을 가미하는 것도 다 특수강인데 이 잠수함 쪽에 쓰는 특수강은 그런 성질보다는 일단 이 항복 강도가 높은 것들, 외력에 견딜 수 있는 특수항들 개발을 하게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HTS라고 하는데 하이 텐사일 스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고장력 강이죠. 네네. 고장력 강이고 이게 일본 사람들이 줄여서 하이 텐사일 스틸을 그냥 하이텐 불렀어요. 근데 그게 한국으로 좀 넘어오면서 아직 현업에서도 하이텐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하이텐강 쓰죠. 이게 이제 고장력 강이고 이 고장력 강이 고장력이 있으면 아까 고항력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 텐사일 강이 사실은 이제 항복 강도도 높은 강이 되기 때문에 잠수함 용도로 쓰기 위해서 미국에서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말고도 영국 쪽에서도 개발이 되는데 HTS 미국에서 개발한 거는 강철에다가 뭐 크롬이라든지 니켈 같은 좀 고가 금속을 좀 풍부하게 써서 좀 비싸게 만들기도 했고 영국이나 이런 쪽은 이제 물자가 좀 부족하니까 망간이나 규소 같은 조금 더 저렴한 그 원소를 집어넣어서 개발하게 되는데 그게 듀코일 스틸이라고 우리 일명 디스틸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그 장력을 높인 특수강이 되겠고요. 독일은 또 유보트에 또 강철을 써야 되잖아요. 특수강을. 그렇죠. 그래서 영국하고 비슷하게 강철에다가 망간이라든지 구리, 규소 같은 걸 넣어서 ST50이라는 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스틸 50이라는 강제인데 이것도 이제 항복 강도가 꽤 높은 특수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독일에서 또 하나 개발된 게 크룹이라는 되게 거대 제강 회사가 있잖아요. 그죠. 크루프사에서 만든 CM351이란 여기는 또 망간하고 아까 규소 외에도 바냐듐 같은 좀 고가 금속을 좀 더 집어넣어서 강도를 더 높게 만듭니다.
그리고 일본도 사실은 이 대열에 좀 합류를 했는데 영국의 D강, 네네. D강을 수입을 하죠. 라이센스 수입을 해서 약간 변형을 시켜서 함선하고 잠수함 같은 걸 제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D강을 변형한 특수 강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많이 등장하는 일본 전함들에 많이 쓰인 걸로도 제가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강철에다가도 다양한 소재들을 섞어주면은 그 새로운 합금이 재밌는 특성들을 많이 갖게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뭐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알루미늄하고 두랄루민 할 때 좀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합금을 하게 되면은 금속의 강도 또는 연성 같은 것들 성질이 약간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쓰이는 원소들이 구리라든지 코발트, 니켈 이런 원소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특히 이런 원소들을 경화성 원소라고 합니다. 경화라는 게 단단하게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만드는 원소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원소들이 고용체라고 많이 하는데 고용이란 게 뭐냐면 두 가지 고체가 섞여서 마치 하나의 결정처럼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철 원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원소가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해버린 거죠. 이런 고용체 상태에서 이 원소가 철 원자들 사이에 어떤 그 움직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단해지는 거고 이걸 고용체를 형성해서 경화를 시켰다고 해서 고용 경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에 우리가 두랄루민 얘기할 때는 좀 달랐잖아요. 네. 이것처럼 경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고용 경화, 석출 경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경화성 원소들도 뭐 구리, 코발트, 니켈, 바나듐 같은 굉장히 많은 원소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섞은 조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경도를 높일 수 있는 합금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좋은 특성이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함부로 막 쓸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투입하는 재료도 가격이 다 다르고 아까 경화하는 그 공정들도 네. 사실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보면 공학적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함정용으로 특수항을 쓰는 데는 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큰 제약이 뭔가요? 뭘 것 같으신가요? 함정은 크죠. 그죠, 맞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예. 역시 이것도 돈 문제가 크겠네요. 예. 무기는 또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성능은 아무리 좋아도 사실은 가격이 비싸면 못 쓰겠죠. 뭐 함정은 뭐 작은 것도 수백 톤이고 전함 항공모함급 가면은 몇만 톤이기 때문에 이 아무리 금속의 성질이 좋아도 비싼 금속을 많이 퍼부은 걸 쓰면은 가격이 감당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보통은 탄소광, 그러니까 철에 우리 탄소를 집어넣은 강철이죠. 이 탄소광을 기본으로 해서 망간이나 규소 정도만 집어넣는 우리가 보통 실리콘 망가니즈계 특수광이라 부르는데 이 특수광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조금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니켈, 크롬 또는 몰리브덴, 바나듐 같은 이런 고가 금속을 소량을 첨가해서 강도를 높여서 성능하고 가격의 어떤 균형점을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낸 특수강들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봤던 것 중에 2차 세계대전 때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그 특수강들의 강도는 보통 약 한 300메가파스칼 정도의 압력을 견딜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에 공기 일기압이 0.1메가파스칼이라고 하니까 3000기압 정도의 압력을 견딜 수 있었다는 말인데 이거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요 손톱만한 요 손가락 끝 마디에다가 코끼리 한 마리를 얹어 놓은 정도가 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압력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때 잠수함은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잠항 심도가 보통 100m 내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기 아주 집요하게 추적을 해서 어쩔 수 없을 때는 한 300m 정도까지 내려갔다. 그러고도 좀 찌그러지긴 했어도 그러니까 이미 항복 강도는 넘었지만은 그래도 파열까지는 안 돼서 즉 인장 강도 범위 내에서 살아왔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 걸 보면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한계가 명확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2차 세계대전 이후가 되다 보면은 잠수함이 핵미사일을 갖게 되면서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은밀하게 작전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더 특수강 개발의 수요가 높아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특수강 중에서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HY강, 그러니까 항복 강도를 높인 강이 되겠는데요. HY강 설명드리기 전에 개념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특수강, HY강, HTS 막 여러 용어들이 좀 혼재돼 있어가지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잠깐 뭐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철이 있을 거고요. 철에 탄소를 넣어서 좀 강화시킨 게 강철. 강철이 아마 산업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가 될 겁니다. 이 강철강에 조금 특수한 성질을 넣고 싶으면 여러 가지 합금을 하게 되는데 그게 특수강이죠. 특수강은 그야말로 강철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성질을 부여한 겁니다. 그 특수강 중에서도 무기에 중요한 거는 이제 강력이 또 중요하니까 고장력강을 또 개발하게 되죠. 이게 미국에서 개발한 HTS,
하이 텐사일 스틸. 그래서 고장력강이고 이 고장력강 중에서도 조금 그래도 항복 강도가 높은 것들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도 항복 강도가 좀 높은 것들은 HY강으로 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강, 그다음에 고장력강, 그다음에 그 하이 분류로 HY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HY강은 여러 가지 합금 소재 중에서도 니켈을 좀 대량으로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니켈을 쓰고 몰리브덴, 크롬, 망간을 좀 넣어서 상당히 고가의 금속이죠. 이런 것들을 써서 만들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HY 숫자를 들이붙이는데 HY 80, 100, 130 순서로 개발이 좀 되어 왔습니다. 이 숫자가 높아질수록 니켈이 더 많이 사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니켈을 혼합하면은 제가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경화작용을 통해서 강도가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니켈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철이 강철이 부식되는 것을 막아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스테인리스 강에도 니켈이 그렇죠, 니켈이 거죠?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 부식성이 또 중요한 게 함정이나 잠수함은 항상 그쵸. 그 짠물에 소금기만은.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식이 굉장히 잘 되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식성을 억제할 수 있는 이 성질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니켈을 합금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근데 이 니켈 말고도 크롬하고 몰리브덴을 섞는데, 크롬하고 몰리브덴을 넣게 되면 이 니켈이 갖는 그 부식을 억제하는 능력이 훨씬 더 배가가 됩니다. 이걸 상승 효과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은 니켈만 해도 비싼데 크롬하고 몰리브덴까지 넣으니까 일단 원소 가격만 해도 상당히 좀 고가로 들어가게 되고, 이 원소 그냥 넣는다고 된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열 처리라든지 수많은 공정들을 겪게 됩니다. 이 공정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또 이 공정에 들어가는 공정 비용들이 또 엄청나게 되죠. 그래서 HY의 강은 다른 강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가의 강제로 인식이 되죠. 뭐 싸게는 뭐 수배에서 비싸게는 수십 배까지 되는 강제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도 비싸고 그다음에 재료를 처리하는 열 처리 비용이라든가 나중에 가공하는 것까지도 까다롭기 때문에 모든 그런 비용이 쌓이고 쌓여서 몇 배나 되는 거군요. 예, 강철보다는 훨씬 더 비싸집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HY강의 명칭을 이제 HY 80, 100, 130 이렇게 나간다고 하셨는데 이게 메가파스칼 단위는 아닌가 봐요? 그렇죠. 메가파스칼도 좀 어려운, 메가파스칼도 사실 어려운, 그죠. 일반인들한테 어려운 단위인데 이게 또 KSI라는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KSI. 네. 킬로 파운드, 파운드죠. 영국이나 미국 단위고 킬로 파운드, SI니까 스퀘어 인치. 그러니까 1평방 인치당 몇 킬로 파운드가 작용하느냐 좀 감이 안 오시잖아요. 1인치도 잘 모르겠고 파운드는 또 얼마 무게인지도 모르겠고. 저희가 이공계생들은 항상 느끼는 게 그쵸. 왜 미국은 미터법을 안 쓰고 예. 이렇게 야드 파운드법을 써서 사람들 아주 골치 아프게 만드나 여기가 또 나오네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독일에 그죠. 카피할 때 아시는 그 히틀러의 전기톱 네, 맞습니다. MG42 카피할 때 실패를 하잖아요. 그때 미국이 내세웠던 변명이 도량형 계산을 실패했다. 미터법은 몇 밀리미터를 갖다가 인치로 잘못 바꿔갖고 예. 이게 아구가 잘 안 맞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죠.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이 도량형 환산 표준화 골치 작업들은 아프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다행스럽게도 이공계 쪽에서 이걸 좀 표준화하는 노력을 많이 해서 SI 유니트, 그러니까 표준 단위를 만들어놨죠. 그 중에 하나 이제 메가파스칼이라는 단위인데, 아까 말씀하신 80이라든지 100이라든지 130 HY 붙어 있는 숫자들이 다 KSI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압력을 나타내는 네. 단위죠. 그러니까 이 정도, 예를 들어서 80이면 80 KSI 정도 힘이 가해지면 이 재료는 항복 강도를 넘어서니까 변형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못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80, 100, 130을 한번 메가파스칼 단위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HY 80은 메가파스칼로 바꿨을 때는 550 메가파스칼, 그다음에 HY는 690, 그다음에 HY 130은 900 메가파스칼 정도고요. 2차 세계대전 때 한 300 메가파스칼 그죠. 정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HY 130만 가더라도 2차 대전 때 쓰던 강제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3배나. 항복 강도가 높아진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해군의 주력 잠수함이 가토급 잠수함이었습니다. 가토급들이 제일 많이 쓰였는데 얘의 최대 자망 심도가 90m입니다. 90 안전 심도가 90m, 예, 안전 심도. HY 80 같은 게 처음 등장한 게 1976년도에 로스앤젤레스급 LA급 로스앤젤레스 잠수함이 유명하죠. 등장합니다. 이 로스앤젤레스 잠수함은 우리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알파급 잠수함, 예, 맞아요. 대항마로 등장을 했었죠. 아마 서방에 큰 공포를 알려줬죠. 이게 티타늄으로 만들어지고 엄청 빨리 달리고 엄청 깊게 들어가고, 그럼 얘 대항하에서 만든 게 이제 이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인데, 이때 처음으로 HY 80강이 쓰였던 내용이고, 뒤를 이어서 등장한 게 1997년도에 또 유명한 시울프급 잠수함. 시울프. 네. 이때부터는 HY 100강이 사용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는 특수하게 HY 100강뿐만 아니라 고내구력 설계가 돼서 최대 자망 심도가 600m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이 시울프급 잠수함은 워낙 고가의 그 건조 비용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세척 만들고 지금 사실은 네. 건조가 중단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온 게 2004년도에 조금 제작 단가를 낮춘 버지니아급. 그렇지만 내부에 뭐 전자장비나 이런 것들은 최첨단으로 돼서 성능은 뭐 시울프급 뭐 이상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여기부터 이제 HY 130강이 사용되고 최대 자망 심도가 500m 이상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타이게급이 네. HY 130이란 용어를 안 쓰고 일본 또 자체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NS 110강이라고 해서 알려지기로는 우리 HY 130강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자망 심도가 500m 이상으로 또 알려져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건조된 우리 도산 안창호급이 이게 대항 작전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HY 100강을 사용했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 향후에는 아마 저희가 또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사실은 더 멀리 나가고 더 깊게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HY 130강 또는 그 이상을 사용해서 잠수함을 만들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도산 안창호급에서 HY 100을 썼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실 HY 130 정도의 소재를 못 만들어서 안 쓴 건 아니죠. 그렇지 맞습니다. 예. 비용 문제라든가 다른 가공성 문제를 타협을 해서 결국에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이 HY 100, 130으로 가면서 저희가 지난번 알루미늄이나 티타늄에서도 봤듯이 가공성은 나빠지죠. 예, 맞습니다. 가공성이라는 부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소재의 강도가 높아지면은 용접을 포함해서 가공성이 떨어지죠. 특히 잠수함은 우리 HY 강을 여러 개 원통형으로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또 결합을 해서 용접을 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잠수함 만드는 과정 중에 거의 대부분이 용접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용접 자체가 너무 어렵죠. 실제로 한국이 자체 잠수함 제작을 추진하면서 독일한테 배운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용접 기술이거든요. HY 강은 일반 강철하고 용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배워온 상태고 또 HY 강의 80, 100, 130 넘어가면서 용접 난이도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는 자체적으로 용접 기술을 좀 향상을 시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티타늄 같은 경우는 용접하는 도중에 이게 산화되기 쉬워서 그랬다고 했는데 이런 강철 합금 같은 경우들도 산화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문제가 있는 뭐 건가요? 산화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강도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이걸 용융 상태에서 이제 용접을 할 경우에 이게 균일성이 또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아, 균일하게. 예, 그러니까 어떤 부분 녹아서 용접이 잘 되고 또 어떤 부분 또 안 되고 하면은 이 부분에 사실 이제 크랙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긴 아무리 99%가 완벽하게 되더라도 딱 그 1%그 약점이 항상 그렇죠. 거기서 예. 터져나가는 거기 용접이 제대로 안 때문에 됐거나 뭐 기포가 들어가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HY강을 갖다가 함정 전체에 사실 쓰기도 어렵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비용 문제 고려를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가급적 잠수함 같은 경우도 압력선체라든가 그런 식으로 큰 압력을 받는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쓰고 나머지 압력을 덜 받고 가공을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좀 일반 특수강을 쓰고 그런 식으로 섞어 쓸 수밖에 없겠네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 핵 추진 잠수함 확보랑 더불어서 또 이슈가 되는 게 하나 있죠. 그러니까 한국형 항모 도입 네. 네, 사업이 있는데 함정 중에서도 가장 또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 항모의 갑판 부분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 엄청난 무게의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거기다 또 고열까지 내뿜기 때문에 이런 가혹한 환경에 쓰는 항공모함의 그 갑판은 HY강 같은 특수강으로 항모 갑판을 만들고 거기에 내열 코팅을 하는 형태로 해서 좀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또 그 마라도함 있잖아요. 네네네. 대형 수송함이고 우리 상륙 지휘함으로도 쓰이는데 이 마라도함의 갑판도 특수 고장력 장으로 좀 쓰고 있는데 포스코에서 자체 개발한 고장력 강이 있습니다. 이게 PFS 700이라는 건데 이게 HY 강의 강도는 유지하면서 용접성을 좀 높인 거예요. HY 강이 용접이 네. 잘 안 되는데 용접성을 높인 이 고장력 강은 일부 구간이 어디냐면은 그 오스프리. 네. 이 오스프리가 최대 이륙 중량이 24톤에 이르거든요. 틸트로터 자체가 또 엔진 자체가 회전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뜰 때 엔진의 추력이 엔진 배기열이 밑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갑판 중에서도 그 부분은 또 보강을 해야 되니까 거기는 H130강 이상을 쓰고 나머지 쪽은 조금 이제 낮은 형태의 합금강을 쓰는 형태로 갑판이 설계가 돼 있습니다. 저 옛날 공부할 때도 보면은 항상 우리가 부족한 게 소재 기술이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소재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서 진짜 많이 뒤처졌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노력들 하시면서 국산화에 성공을 하고 많이 쫓아오고 있는 것 같아갖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일선의 재료공학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앞으로도 힘내달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KF-21이 결국은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적 레이더 전파에 안 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비행기니까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통신도 안 걸려야 된대요. 전파가 안 나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통신 신호가 일반 노이즈랑 구분이 안 되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KF-21에 우리 국산 A사 레이더가 들어갑니다. 이 안에 소자들이 1000개 이상 박혀 있으니까 100개는 우리 미사일 제어하는 데 쓰고 또 몇백 개는 적의 항공기를 보는 데 쓰고 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이 KF-21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갈아 넣었습니다. 빨간 꽃, 노란 꽃, 미싱은 돌아가. 허구한 날 돌린 거. 공장의 예. 작업들이 예. 밤새 펴있 월화수목 금금금으로.